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함의 중에 하나는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정치적인 구조가 음. 만들어졌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거시경제 운용이 굉장히 사실 어렵다는 거죠. 네. 신성장 종족 문제와 지역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거에 음.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배치다. 전력과 용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하면은 답 없어요. 네. 정부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답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도가 생명이라고. 답이 없는 거를 지역에 짓겠다고 하면서 속도가 생명이라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왜 용인이나 수도권을 저렇게 하겠다. 말이 안 되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네. 결국은 수도권 떠나기 싫다. 자기들이 떠나기 싫은 건데 음. 왜 그러느냐? 저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해요. 아. 짓고 나서 한 100배 오를 거예요. 땅 짓고 혐식으로 부동산 장사하려는 그런 음. 의도가 아니고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진정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굉장히 직면하고 있는 큰 현안 중 하나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인데 작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5% 그리고 GDP의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연간 200억 달러로 막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네.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네. 미국에서의 네.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상원까지 민주당한테 넘어갈지 하원에서 음. 얼마나 격차가 날지 지금 그런 게 기본적인 미국 정가의 관심인 것 같고요. 네. 어 저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미국에 겨울에 갔다가 왔는데 네. 현지에서 느낀 거는 거의 사실 이번 선거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또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자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반전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네. 일을 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네. 거고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일본에게서 투자받기로 한 것들을 네. 빨리 투자를 받아서 선거가 11월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음. 여름쯤까지는 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서 자기 업적으로 계속해서 선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입법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음.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본도 사실상 시간 끌기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음. 그러니까 이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서 압박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판결이 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여러 네.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트럼프 의도대로 상반기 중에 한 200억 달러를 음. 미국에 어떤 분야든 트럼프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환율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네. 그런 가능성이 네. 이제 지금 고환율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면은 지금 뭐 1,400이 안 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지금 네. 1,450에서 음. 만약에 인제 2,000억 불 대미 투자가 결정되고 이런 거 있으면 1,500을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아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일들이 인제 앞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 음. 적어도 총 내년에 이때쯤 그러니까 12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뀌고 트럼프 일방주의가 의회에서 얼만큼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게 될 건데요. 네. 그때까지는 고환율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우리한테 주는 함의 중에 하나는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정치적인 구조가 음. 만들어졌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거시경제 운용이 굉장히 사실 어렵다는 거죠. 네. 당장의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들이 네. 압박을 받죠. 그래서 그렇죠. 물가 상승, 음. 고물가 부분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내수 쪽에 다 더 관련이 네. 되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은 수출 부분들은 음. 환율이 높으니까 오히려 또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네. 수출한 거를 달러로 벌어들인 거를 원화로 안 바꾸고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하니까 자기들이 바꾸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더 오르는. 더 네. 오르고 하는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 음.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고환율이 고물가를 가져온다는 그런 함의가 있고 또 한편의 함의는 뭐냐면은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네. 한국이 그 다시 경제가 반등을 하면서 그때 일부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음. 훨씬 더 쏠림 현상이 생겨요. 네. 반도체, 네. 자동차 몇 개 산업 그리고 한 음. 특히 2011년 이후에는 그전에 우리가 10대 중화공업이라고 했던 것 중에서 한 8개는 거의 지금 사양 산업화되고 있어요. 일부 잘 나가는 수출 산업 음. 그 외의 산업들 특히 내수 음. 중심의 산업들 사이에 네. 이른바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게 음. 한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25년 지나면서 지금 와서는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다. 아. 그래서 네. 내수와 수출, 특히 잘 나가는 수출 부분 사이에서의 이 음. 격차 문제들, 그리고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부분,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내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잘 나가고 그 수출 잘 되는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5천이 넘어가는데 왜 네. 경기는 안 좋냐? 네. 특정 부분은 잘 나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하지만 음. 실제로 고환율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네. 20년 이상 구조적으로 계속 누적된 문제 음. 때문에 특히 내수, 서비스업이라든지 내수 네. 부분에 침체가 있고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 한 80%의 국민들이 이쪽에서 수입이 창출되니까 안 네. 좋은 거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제가 인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연관이 돼서 AI 3대 강국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그 반도체 산업을 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하지만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와 연관돼서 AI 정책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와 또 하나는 지역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기업 간의 격차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AI 문제가 그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게 이제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 이야기들을 음. 빅테크 이른바 경영인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언급한 적이 있고 음. 한데 또 이재명 대통령도 뭐 기본 사회 이야기도 하셨고 네. 기본소득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양극화가 일어났을 때 기본소득이라든지 로봇세 이런 이야기 하는 기본적인 건 재분배 정책으로 일단 그 음. 문제를 해소를 해보자라는 네. 취지예요. 네. 그러면 그런 재분배 정책을 립 서비스처럼 네.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음.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네. 저는. 네. 지금도 뭐 그런 재분배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면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라든지 다른 데는 세금 안 올리는데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효성이 굉장히 낮아요. 아. 거기에다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그 탐욕에 의해서 정말 경쟁을 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를 한편으로 했지만은 네. 본인들이 이런 양극화 문제에서 오는 사회적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고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음. 자진해서 세금을 더 세금을 내겠다, 네. 세금을 전문적으로 올리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등 사회적인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전반적인 AI라는 것이 오는 문제에 더불어서 한국의 산업 구조에서 이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아 미국보다. 네네.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IMF 지나면서 이른바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빅딜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됐냐면 네네. 독과점화를 시켰어요. 네네. 살아남은 기업들 중심으로 음. 독과점화를 시켜서 빨리 회복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 그게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은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독과점화되고 국내 시장이 특히 독과점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주로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은 네. 수요 독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네. 전속 하청이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전속적인 하청 구조가 생기니까 단가 우려축이 생기고 기술 탈취가 만연해요. 음. 그러니까 단가 우려축이 기술 탈취 일어나니까 원청 1차 벤더, 2차 벤더의 네. 수익률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요. 아 그 네. 수익률 격차가 바로 임금 격차하고 거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100 이라고 잡으면은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55 정도 되는데 음. 사실은 1차 밴더하고 2차 밴더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네. 통틀어서 한 55% 지금 보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유럽 선진 국가들은 음.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100대 80 이에요. 네.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음. 근데 그게 인제 왜 그러냐? 거기에서는 단가 우려치기와 기술 탈취는 없어요. 음. 그러면 정상적인 게 100대 80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네. 100대 55 라는 거죠. 이 어 구조 하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내수 기업들이에요. 음. 일부가 인제 수출도 하는데 그건 소수고요. 음. 대부분 내수 기업들인데 환율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 음. 그다음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일감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10대 종합공업 중에서 음. 대부분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일반 기계 같은 거 중심으로 2011년 이후에 산업 공동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쪽 네. 관련된 데 거의 도사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 그분들이 나와서 자영업해도 대부분 또 자본이 작게 들어가는 자영업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이 같이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른바 큰 수출 잘 나가는 기업,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직원 지갑을 제외한 한 음. 80%의 국민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 우리 구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회고 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이재명 네.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어요. 왜냐? 네. 그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네. 굉장히 높은 국민적인 지지를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야당 쪽은 좀 지리멸렬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혁신적인 거나 개혁적인 정책을 하면은 부작용도 있어요. 피해 보는 그룹도 생기고 네. 저항들이 있죠. 네. 그리고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음.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지금 조성은 돼 있다. 또 이제 AI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뒤집기 어렵다면서 이전 논쟁에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거가 있으니까 또 특히 음. 이제 경기도 쪽 표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산이나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음. 더불어서 지금 지역 양극화 문제가 네. 심각한 네. 그죠.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네. 산업 공동화의 문제까지 음.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AI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 반도체 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산업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음. 모든 국민들이 다 갖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아주 저기 좀 속된 말로 우리가 고소도 칠 때 일타삼피 이런 말을 하는데 일타삼피할 수 있는 정말 정책적인 대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아 됩니다. 그게 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배치하는 문제라고 음. 생각을 음. 해요. 이 문제를 제기를 처음에 한 게 제가 2년 전에 아 했습니다. 2년 네네. 전에 이 문제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분들 반응이 "이게 되겠냐?" 음음. 라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네. 작년 한 9 월부터 특히 이 전라남도 뭐 네. 중심으로 그리고 음. 전북 그리고 지금은 음. 이제 경상도 지역들까지 해서 음. 영호남 지역들이 지금 상당한 호응들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도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뭐 음. 그러다가 음. 대통령이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네. 부분들은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선거 이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특히 이재명 정부 양극화 해소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 하고 네. 지역적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음. 해소할 수 있는 문제냐 네. 신성장 동료 문제인데 이 네. 신성장 동료 문제와 지역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거에 음. 이른바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배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 두 가지하고 기술적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반도체 지금 쪽에 계시는 분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또는 협회 이런 분들 이야기가 AI에 의해서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용인은 용인대로 하고 또 더 지어야 되니까 딴 그때 이제 네. 지역에 짓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도체 음. 산업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음. 용인을 옮기고 하면 속도가 늦어져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뜯어서 보면은 내막을 뜯어서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아. 거예요. 용인에 일반 산단, 국가 산단 두 개 개발하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일반 산단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겠다고 지금 하고 하나를 짓고 있어요. 3개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음. 삼성전자는 국가 산단에 네. 반도체 공장 6개를 짓겠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음. 하나도 안 지었어요, 아직. 아. 그러니까 네. 토지 보상 단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착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빨리 짓겠다고 했는데 그 단계도 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용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네.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용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력과 용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야기하면은 답이 없어요, 이분들도. 음. SK하이닉스는 한다는 말이 자기들 자회사 통해서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용인의 주민들은 LNG 발전소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네. 아파트 단지에다가 LNG 발전소 그거를 4기가와트짜리를 짓겠다?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게 돼요. 음. 아리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라는 공급망 전방에서 오고 있는 압박에 대한 답이 전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음. 한 15에서 6기가와트 전기가 필요한데 엄청난 전기예요, 그 양이. 서울시 전기양 2배 정도를 쓴다는 건데 네. 이거를 남부 지방 특히 대부분 호남에서 전선망을 그 송전탑을 지어서 7개 정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걸 해서 보낸다는 게 지금 계획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전북이나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대책위원회가 세워져 있어요. 네. 과거에 밀양 송전탑을 못 지었던 경험 나시죠? 그 네. 이후에 정부가 안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으로 보내자고 해서 저기 태백산맥 넘겨서 만들었어요. 고속 송전탑을.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남에서 변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이제 변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반대를 해서 변전소를 못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7개 고속 고압 송전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하겠다. 윤석열 정부 때 한전이 만든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인가를 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건데 주민의 수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15기가와트 중에서 뭐 한 6기가는 자기들이 LNG 발전소 짓겠다. 그것도 저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한 9기가와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음. 남쪽에서 전기 못 가져오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구 밀도도 높지만 서울의 경기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전기 수요도 엄청 많죠. 네. 전체 전기의 43%를 쓰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발전량은 전체 전기의 33%, 전체 전기의 10% 포인트가 네. 과수요를 하고 있고 그게 주로 호남이나 영남에서 보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송전 시설이 이제 더 이상 보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차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추가로 짓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로 짓는다고 했을 때도 전력 개통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과거에 비슷한 사태가 사실은 스웨덴에서 일어난 적이 있죠. 스웨덴은 북쪽에서 발전을 해서 네. 남쪽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송전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번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음. 송전 시설이 너무 밀집하게 덴서티 네. 밀도가 높게 있으면은 전파나 이런 것들이 방해들이 일어나요. 이걸 음. 정확하게 공학자들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 정확히 예측을 못해요. 그러다가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LNG 발전소를
용인 근처에 지어서 넣더라도 우리는 네. 전국의 하나의 망이기 때문에 전력 개통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용수도 뭐 한강물을 가져온다는데 서울 시민들 식수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누가 서울 시민 식수를 여유분이 있으니까 용인의 공업 용수로 쓰시오라고 내놓겠어요. 음. 그럴 수 있는 시장 없어요. 네. 하남시장이 네. 산자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분이.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저 국힘 계열에서 정책위 의장 하신 분이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사정 빤히 하시는 분이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반대해서 법원에서 지어라고 명령을 내려도 깔고 뭉개서 못 짓고 있어요. 아. 그런데 서울시장이 그걸 할 서울시장이 있겠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용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답 없어요. 네. 정부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답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도가 생명이라고. 답이 없는 거를 지역에 짓겠다고 하면서 속도가 생명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죠. 네. 정말 속도가 생명이라면 용인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2단계는 30년, 3단계는 35년, 5년, 10년이 있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2단계, 3단계를 호남과 영남으로 옮기고 네. 그리고 이걸 한 곳에 몰아서 하지 말고 예를 여러 들어서 곳으로. 용인에 네. 2개 정도 짓고 나머지 8개를 영남, 호남에 한 서너 군데 지역에다가 네.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서 민간 합동으로 공장을 정말 짓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음. 최적의 입지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 최적의 입지를 정할 때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지산지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망을 통해서 전기가 아닌 PPA를 통해서 대부분의 전기를 받아 쓸 수 있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걸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접한 지역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용수 문제가 경제성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산업 공동화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 제가 1다3P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입지를 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지역에서는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네. 냉정하게 따져서 그걸 음. 객관적으로 정해야만 서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네.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야지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고 그 네. 근처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서 됩니다. 공공기관 보냈는데 효과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 공공기관만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대기업들 좋은 일자리가 가면은 거기에 취업하겠다는 사람 지방 인재도 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취업하러 올 겁니다. 네. 근데 인재 수용이 어렵다면서 그것도 네.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비판이 있는데. 해요.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 그 R&D 센터를 가자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은 대졸 고졸 사원들이 주로 일을 합니다. 네.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호남이나 영남이 없냐? 차고 넘쳐요. 음. 반도체 관련 학과도 이미 많이 있고요. 음. 그분들이 충분히 인력 수요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자리가 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다 실패했죠. 왜냐? 그게 성공하려면은 일자리를 수하고 많은 인력들이나 자원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게 가야 돼요. 네. 이른바 찐빵에 앙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앙코 없는 찐빵만 팔려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반도체 팹이 앙코라는 거죠. 그게 가고 거기에서 중소기업 가고 정주 조건을 맞추는 정부가 해주고 해야지 사실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수도권 과몰입이 해소가 돼요. 네. 이게 경기 지역에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서울 경기 쪽에 지금 같이 계속해서 짓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지방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럼 서울 경기로 사람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부동산 해소가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네. 되고요. 삶의 질 문제 심각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신성장 농력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관련된 금융산업들이 금융산업이 굉장히 사실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제대로 사실은 그 스튜어드십 하고 그다음에 많은 걸 이양을 그 위탁하는 거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모기 지도 같은 거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더 발전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지금 이야기하는데 네.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들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런 산업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은 잠재력이 커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까지 다 엎쳐서 지방 인구들 유입되고 했을 때 오는 직접의 피해들
실제로 가능성도 지금 없어 보이지만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고 단지 뭐 용인에 있는 걸 수도권에 있는 걸 뭐 지방에 뺏어가고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용인 산단 이야기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인데 네.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AI 이렇게 반도체 붐이 이렇게 올지 아무도 몰랐죠. 자, 그렇죠. 그리고 좀 미국의 그 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음. 미국의 공장 지어라는 압력도 강하죠. 굉장히 음.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무시하고 생각 안 했던 이 전력의 문제, 용수 문제도 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네. 있고요. 뭐 용인 산단을 뭐 하던 걸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정책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 시점이다. 타이완의 TSMC가 타이베이 중심으로 R&D 랩하고 공장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타이완 섬을 그 남북으로 네 군데에 지금 음. 햅들을 지었어요. 네. TSMC가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TSMC가 왜 전략적으로 바꾸냐?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을 때 거기는 화산 폭발 같은 위험들 같은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 그리고 음.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공급하는 가까운 쪽에 가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거예요. 정말 공정을 확대하고 아리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앞장서서 이런 음. 거를 정부한테 제안을 해서 이렇게 네.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는 말이 돈을 줘야지 간다라든지 정부가 뭐 무슨 특별법에서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게 속도전을 하자는 건가요? 음. 속도전 하자면은 같이 해서 빨리빨리 합시다라고 해야 되죠. 네. 지금 뭐 특별법 엄청 만들고 네. 지방에 있는 분들 이해 당사자들은 특별법 때문에 혜택을 보겠다고 다들 난리인데 음. 자기 앞에 눈앞에 일에만 매몰돼 있어요. 반도체 산업 하시는 분들 속도전이 생명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속도전이고 정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라면은 네.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대만의 TSMC는 최첨단 반도체 타이완에서만 만들어요. 타이완 정부는 법으로 그걸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우리도 안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국내 네.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에서만 생산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를 해야 돼요. 정부가 나아가서 법적 강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총수들 불러서 5만 개 일자리 만드니만이 네. 역대 정권에서 늘 말하는 그 공수표 날리는 이야기 네. 하는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건 좀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음. 반도체 정말 공장 어떻게 할 거냐? 환경이 바뀌어서 미국 공장 짓고 한국 공장 정말 어떻게 할 거고 한국에서 여기 짓겠다는 거 어느 정도 속도로 이것이 좀 이런 문제가 있던데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음. 국민 앞에 음. 대통령과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최태원, 이재용 회장이 모여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에서 할 것이고 이것을 지역에 해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정말 그 뭐 무슨 뭐 셀럽처럼 다니면서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네네.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지? 왜 안 하지? 네. 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질문하신 분도 많아서 네.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왜 용인이나 수도권을 저렇게 하겠다. 인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말이 안 되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네. 결국은 수도권 떠나기 싫다. 자기들이 떠나기 싫은 건데 왜 그러느냐? 저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해요. 아. 용인에서 거의 네. 공짜로 땅을 수용하잖아요. 네. 정부가 그 공장 짓겠다고 하면 짓고 나서 한 100배 오를 거예요. 지방에 가서 지으면 10배 정도밖에 안 올라요. 네. 땅 짓고 혐치기로 부동산 장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니라는 걸 좀 합리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관계자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합리적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부동산 문제 다주택자만 닥달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너희들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면 그러면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 이익 다 국가에 환수하도록 하자고 해 보세요.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셔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거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쓰신 칼럼에서 경제력 집중 해소와 양극화 해소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정말 윤석열 내란을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길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